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율 90%에 달하는 방광암을 집에서 간편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검사법으로는 소변 내 불순물로 인해 조기 진단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개발한 하이드로겔 필름 덕분에 초기 방광암도 88%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심층 처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은 마치 지하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어둡게 꾸며졌고 심층 처분의 안전성을 영상과 그래픽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담배를 한 갭이 피울 때마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배 한 갑을 모두 피면 기대 수명은 7시간 줄어들었고 1년 동안 금연하면 기대 수명은 50일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의 올해 주제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몰입입니다. 6년 만에 CES로 돌아온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이 가장 주목받는 가운데 올해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광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를 넘지만 때를 놓치면 인공 방광을 이식하거나 소변 주머니를 차야 해 환자의 불편이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소변 검사법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웠던 초기 방광암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방광암 조기 진단 키트입니다. 환자의 소변 시료를 진단 키트의 작은 용기 안에 넣고 기름을 추가합니다. 이후 소형 광학 장치 안에 시료를 넣고 30분 후 스마트폰으로 샘플 용기를 촬영해봤습니다. 그러자 방광암 환자의 소변에서는 아래 물층에 있던 형광물질이 위에 기름층으로 올라옵니다. 반면 정상인의 소변에서는 형광물질이 아래 물층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핵심은 방광암의 생체 지표인 특정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하이드로겔 필름에 있습니다. 방광암 환자 소변 속의 특정 효소가 하이드로겔 필름을 분해하면 필름 속 물에 뜨는 성질의 형광물질이 기름층으로 올라오는 원리입니다. 지금도 소변을 이용한 방광암 진단 키트는 존재하지만 조기 방광암 진단은 어렵습니다. 소변 안에 방광암을 표시하는 생체 지표의 양이 너무 적고 방광암의 주된 증상인 혈뇨와 같은 불순물이 진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기름과 물이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는 물층과 기름층이라는 그 이중층을 이용해서요. 불순물 같은 것들은 소변인 물층에 남아있고 신호를 내는 그 물질들은 기름층에만 깨끗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방광암 생체 지표인 특정 효소는 반복 반응을 통해 형광 신호를 증폭할 수 있어 극미량만 있어도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려대 의대와 함께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진단 정확도 88%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바이오 벤처를 창업해 소변용 방광암 조기 진단 키트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 격차는 최대 9년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비교 분석한 결과 최고 소득층의 건강수명은 74.88세로 최하위 저소득층의 66.22세보다 8.66년 길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건강수명이 짧은 집단을 우선 고려하는 건강불평등 해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뜻합니다. 어린 쥐에게 건강식으로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을 먹였더니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툴레인대 연구진은 생후 10주 된 어린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14주간 한 그룹에는 올리브 기름과 생선 등 지중해식 식단을,
또 다른 그룹에는 포화 지방이 많은 서양식 식단을 먹였습니다. 실험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먹인 쥐들은 서양식 식단을 먹인 쥐들보다 유익한 장내균이 4종 증가했고 인지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식단 선택이 장내 미생물을 재구성해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의 다짐,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아마도 흡연자분들은 금연 목표 많이들 세우실 겁니다. 흡연은 수많은 암, 특히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데 해외 연구진이 실제로 담배를 피울 때마다 기대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병에 폐암과 같은 암을 일으키는 담배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한 번 흡연에 중독되면 끊어내는 게 어려운데요. 오랫동안 흡연할수록 질병을 일으킨다는 건 잘 알려져 왔는데 한 개비를 필 때마다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영국 보건부 의뢰를 받아 최근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 흡연으로 인한 수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분 줄어들었는데요. 성별로는 남자는 17분, 여자는 22분이 단축됐는데 20개비 담배 한 갑을 모두 피면 기대 수명이 7시간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하루 10개비를 피우던 흡연자가 금연을 시작하면 8일 만에 기대 수명을 하루 연장할 수 있고요. 금연 기간이 1년이면 기대 수명이 50일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새해 목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금연, 스스로 하기 힘들어 매번 금연에 실패했다면 올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금연을 돕기 위한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전국 17곳에서 운영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금연지원센터와 금연클리닉 등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니코틴 패치와 아로마 파이프 등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연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담배를 빨리 끊을수록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후에 생기는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사용 후 핵연료가 우리 생활권에 닿지 못하도록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심층 처분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에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 안전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귀여운 캐릭터 파동이가 사용 후 핵연료를 깊은 땅 속에 처분하는 게 안전할지 묻습니다. 파란 버튼을 누르자 심층 처분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 그림과 글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생겼습니다. 심층 처분 환경과 비슷한 지하에서 발견된 구리 처분 용기를 비롯해 벤토나이트, 우라늄 등 낯선 시료들이 어두운 조명 속에 전시돼 있습니다. 심층 처분 환경과 비슷하게 어두운 느낌으로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뭔가 지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곳에서는 영상과 그래픽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복잡한 심층 처분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지하 환경에서 우라늄이 지하수에 녹지 않고 수십만 년 동안 채 70m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용 후 핵연료 심층 처분이 안전하다는 각종 연구 결과가 그동안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됐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 같은 내용을 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방사능이 상당히 좀 혐오스러운 그런 그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직관적인 증거 시료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심층 처분의 가장 큰 과제는 과연 수만 년 이상 안전성이 유지될 것인가. 연구진은 심층 처분의 장기적 안전성을 단기간에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능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심층 처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곳은 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누구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월 수상자로 현대모비스 이기양 책임연구원과 한국화장품 제조 박창민 부장이 선정됐습니다. 이기양 책임연구원은 변압기 등의 주요 부품인 니켈 저감형 금속 분말 연자성 코어를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고 이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에 적용해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창민 부장은 친환경 공정을 기반으로 국내외 지역에 특화된 희귀 자생식물의 세포주를 개발하고 대량 증식 체계를 확립해 차별화된 고기능성 화장품 신소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 백신 접종 후 출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에 걸리는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49명이 모두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감염된 이들과 접촉해 확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31만여 명 발생했는데 유럽이 10만 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되면 발열과 발진, 입속에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면역 체계가 취약해 폐렴과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으로 악화할 수 있어 홍역 백신을 접종하면 97% 예방이 가능합니다. 희귀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등을 감면해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올해부터 확대되고 소득 기준 역시 완화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 질환 산정 특례 등록자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올해부터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10에서 20%포인트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질환도 기존 1,200여 개에서 1,338개로 60여 개 늘어났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 신청 때 제출하는 진단서를 주상병인지 부상병인지 구분 없이 최종 진단명으로만 가능하게 개선했고 서면 청구 방식도 기존 방문 신청에 더해 우편과 팩스를 추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이번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기업들이 선보일 비장의 기술부터 6년 만에 CES에 돌아온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까지 올해 CES 관전 포인트를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6년 만에 다시 연단에 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앞서 2017년과 2019년 CES에서 일찌감치 인공지능 시대를 내다봤습니다. Met the GPU and the big ba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ppened. AI 시대의 황태자로 떠오른 젠슨 황이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전 세계 관심이 쏠립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해 CES 화두는 역시나 인공지능입니다. 지난해 보여준 인공지능 기술의 큰 그림이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공지능 홈을 주제로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개발을 공식화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6단 제품 샘플을 공개합니다. 올해 CES 주제는 몰입입니다. 비장의 기술을 뽐내기 위해 160개국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000여 곳이 참여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막 전 발표된 혁신상 절반가량을 한국 기업이 휩쓸면서 미래의 기술 전시장 CES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이 40개에서 25개 차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새로 차종이 추가된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이 유일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목록을 공개했는데 모두 25종으로 지난해보다 15종 줄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에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모두 보조금 수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3개 브랜드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서 처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규정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국내 배터리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장착한 8종이고 SK온도 8종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에는 폭스바겐, 아우디 등 10개 차종이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이번 리스트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 리비안도 7개 차종이 모두 리스트에서 삭제됐고 닛산도 1개 차종이 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만나 한층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조사가 만든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입니다. 교육과 의료,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Can you tell me an interesting fact? 질문을 던지자 Did you know that honey never spoils? 재치 있게 답변합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몸짓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로봇 안에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multiple stories out there of people who are creating relationships with AI-generated personalities. And that's with no robot. So I feel like the thing that's missing is that physical representation of that digital personality.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표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로봇과 한층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제조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Lonely people crave connection, and you don't always get that type of, fruition of that craving through a screen. And I think this will allow a conduit for that kind of interaction with technology. 최신형 인공지능 기술을 장착한 이 로봇은 이번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기술 박람회 CES 2025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 FDR이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커넥터가 파손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능한 FDR을 실은 항공편이 6일 오후 1시 1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FDR은 원래 6일 오전 인천을 출발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3시간 지연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도 미국에 가서 함께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경납고 내에서 엔진, 조종석 상부 판넬 등 그간 이송한 주요 부품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풍, 강설과 같은 기상 여건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주 날개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주항공 사고처럼 조류 충돌 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무엇보다 사고를 막는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조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레이더의 보급과 조류의 이동 시각을 반영한 데이터 활용 방법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들의 이동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공항 12km 반경 내 조류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레이더로 야간에도 방향과 속도, 고도까지 추적해 조종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공항에서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서산 공군 부대에서만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지별로 약 10건에서 20건 정도의 조류 충돌이 발생하고 합니다. 하지만 서산 공군기지에는 타 기지에 비해서 조류가 수만 배, 적어도 동계에는 30만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해는 조류 충돌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전국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고 그나마 이착륙 직전 새떼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의 열화상 카메라만 김포, 김해공항 등 3곳에 있습니다. 새들이 주로 움직이는 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분석한 논문을 보면 오전 8시와 9시에 사고가 몰려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시간도 오전 9시 3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활동하는 조류의 경우에서는 주로 일출 전후해서 그리고 일몰 직전 그리고 전후에 활동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류의 이동 시각과 사고 데이터의 연관성을 분석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데이터가 절대 부족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조류 충돌 사고 623건도 발생 시각은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해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류 충돌이 꼽히고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도 철새 도래지가 4곳이 있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큰 하도 철새 도래지입니다. 이곳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반경 13km 이내에는 이런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등 6만 마리가량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철새 도래지들은 항공기 운항 방향에 있습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 가능성은 공항과 가까운 고도 152m 이하에서는 71%, 이착륙이 시도되는 고도 457m 미만은 83%에 이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기관도 조류 충돌 위험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보다 최대 5배 가까이 높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도 준비 당시에 그 조류 충돌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는데 실효적인 조류 충돌 위험성 해소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화요일인 7일부터 추워지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일과 8일 영하 6도, 목요일인 9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또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강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북지방에는 목요일까지 최고 4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 오전까지 한파가 이어지고 그 밖에 호남과 충남 지역에도 주 후반까지 무겁고 강한 눈이 지속하겠다며 동파 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르면 207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해 한국의 광양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 항구 13곳이 침수될 위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 지구 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는 최근 내놓은 2024년 빙하권 리포트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ICCI는 이번 세기 해수면 1m 상승이 불가피해졌고 빙하 붕괴 속도가 둔화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70년쯤 현실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이르면 2100년대 초반에 해수면이 3m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유조선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항구 15곳 가운데 광양을 포함한 13곳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항구가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부두와 석유 저장 시설, 정유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파괴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독감이 유행함과 동시에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까지 유행 중입니다. 또 전국의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보됐는데요. 이럴 때는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체온도 유지해서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강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